15. 네, 우리 지역에 막 걸러낸 이슈를 잘 빚어 전달해드립니다. 막걸리 천태만상 시작합니다. 네, 오늘은 저희가 새로운 시도를 해보려고 하는데요. 바로 하나의 주제, 다른 생각. 네, 서로 다름을 인정하며 대안을 제시하는 시사법정을 열어보려고 합니다. 네, 실제 변호사들이 출연해 지역사회에서 논란이 되는 주제들을 선정하고 출연자들이 서로 다른 입장으로 나뉘어서 각각 주장에 대한 논거를 제시하며 변론 대전을 벌이는 건데요. 자, 이름하여 시사법정 변론 대전에 함께할 분들 소개하겠습니다. 네, 먼저 법무법인 무학의 최용호 변호사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세요. 최용호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그리고 법률사무소 한아름의 박형윤 변호사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박형윤입니다. 네, 예. 저희가 아주 야심차게 준비한 코너인데. 네. 두 분은 뭐 평소에 좀 아시던 사이입니까? 어떻습니까? 뭐 알게 모르게 잘 알고 있습니다. 아, 그래요? 약간 어색한 사이 같은데 그건 아니고요? 요 자리가 좀 어색해요. 알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약간 이제 네. 다른 입장에서 변론들을 펼쳐주셔야 하기 때문에 제가 한번 여쭤봤던 거고요. 네. 약간 민감한 질문일 수도 있습니다만 변호사들한테 평소에 어떤 뭐 승소율? 네, 뭐 각자 서로 아신다니까 각자 거를 좀 얘기해볼까요? 아, 우리 최용호 변호사는 너무나 유능해서요. 네. 승소율이 굉장히 높을 걸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예상하고. 예. 네. 예, 사실은 이제 업계에서 그냥 저희끼리 자조적으로 뭐 이길 사건 이기고 질 사건 지는 거라 예. 사실 뭐 좀 이길 만한 사건 많이 맡으면 많이 이기는 거고 그렇죠. 예. 그게 이제 순리에 따라가는 거지. 뭐 제가 뭐 어떻게 뭐 크게 물기를 좌우를 바꿀 수 있나 그런 고민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알겠습니다. 오늘은 근데 뭐 결론을 내리고 누가 이겼다 졌다 하는 건 아니니까 네. 부담 좀 갖지 마시고 저희가 사실은 그 법정처럼 실제 법정처럼 네. 스튜디오 좀 꾸미고 법복도 좀 차려입고 그 방망이 뭐라고 합니까 그거? 법봉이라고 합니까? 그 법봉도 준비하고 하려고 했는데 저희 제작비가 좀 부족해서 네, 그냥 이렇게 뒤에 백만 바꾸고 진행합니다. 알겠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해 보죠. 오늘 시사법정 첫 번째 주제는 바로 전주 리사이클링 타운을 둘러싼 문제입니다. 사실 이곳이 그냥 쓰레기만 처리하는 시설 정도로 아시는 분들이 많았는데 최근에 아주 큰 이슈가 됐죠. 바로 폭발 사고가 일어나면서 인명피해까지 발생했는데 두 분도 이 사건 기억하시죠? 어떻게 좀 기억하고 계십니까? 사실 뭐 좀 그 소각장이나 이런 쓰레기 처리하는 곳이 위험하고 좀 사실 지저분하고 안 좋은 곳이라는 건 알고 있었는데 그냥 좀 그렇게 터지고 사람이 죽는다고까지 하니까 좀 뭐 더 이상 뭐라고 얘기할 수 없을 정도로 좀 마음이 안 좋더라고요. 그래요. 맞아요. 그러니까 우리 시민들이 배출한 그런 생활 쓰레기들을 처리하는 곳인데 거기서 폭발 사고까지 벌어져서 인명 사고까지 발생했기 때문에 아마 그런 마음이 있는 것 같은데 박경민 변호사님 어떻게 기억하고 계세요? 이번 사건을? 너무 안타까웠고요. 실제 이렇게 어떤 그 오염 물질을 처리하는 곳은 항상 가스가 문제가 되거든요. 그 가스에 대한 위험성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을 건데 그거에 대한 안전 대책이 충분하지 않아서 이게 발생했다고 하니까 정말 상처가 많이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사건이었고요. 더군다나 한 분이 사망하셨잖아요. 사망에 대해서는 누구도 벗어날 수 없습니다. 책임을 져야 되기 때문에. 그런 모습을 보면서 전주가 이번 사건을 계기로 해서 정말 안전 대책에 대해서 정말 중요한 결단을 내려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사실 이제 법적인 문제들도 꽤 많습니다. 그래서 두 분을 모셨던 건데 자, 일단 폭발 사고를 둘러싼 쟁점을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자, 먼저 그 막걸리 시사법정 변론대전은 이렇게 약간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오프닝에서 각자 입장을 좀 나눠서 하는데 이번엔 저희가 그냥 임의대로 선정을 했습니다. 사측은 우리 박형윤 변호사께서 맡아주시고 노동자 측은 우리 최용호 변호사께서 맡아주시기 바랍니다. 이거는 사실 가상으로 저희가 정한 거기 때문에 그 부분을 우리 시청자분들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노동자 측 주장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최 변호사님. 자, 이 리사이클링 타운 내 폭발 사고가 현재 상황에서 쟁점은 작업의 지시 유무인 것 같은데요. 사측에서는 작업 지시가 우리는 없었다.
라고 주장하는 반면에 자, 폭발 사고 재해자는 상급자의 지시 없이 어떻게 작업을 할 수 있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어떻게 변론을 해주신다면요? 그러니까 사실 이제 작업 지시가 없는데 네. 임의로 작업을 했다고 하면 또한 그 사업주나 또한 책임자의 과실이 없다고 볼 수는 있는데, 근데 사실 이 지금 우리가 얘기하는 어떤 과실치사 형사 문제에 있어서 중대재해처벌법이나 산업안전보건법 같은 경우에는 그 해당 업장의 어떤 안전 조치나 네. 안전 의무를 이행했냐의 여부예요. 그래서 사실은 직접적인 지시, 어떤 업무가 사실 모르겠어요. 전혀 우리 회사는 뭐 쓰레기를 치우는 일인데 밖에 나가서 뭐 다른 일을 해라 라고 지시했을 때는 지시가 있었냐 없었냐 중요하겠지만 네네. 이건 현장에서 당연히 근로규칙이나 근로계약에 의해서 자기가 할 수 있는 범위 내의 시설 내의 일이었기 때문에 지시 여부가 그렇게 중요한가? 저는 네네. 왜 그렇게 저런 얘기를 강하게 할까? 사실 그 얘기를 지금 강하게 하고 만약에 수사 중에 이 얘기 계속 만약에 한다고 한다면 사실 유무죄의 형방과 관련 없이 정상 참작에 좀 안 좋게 나올 것 같아요. 오히려 안 예. 좋게 나올 것 같다. 예. 사측에서 오히려 불리한 얘기를 하고 있다 그런 예. 말씀이신 거고. 자, 사측 입장을 들어보겠습니다. 사측은 예측 가능성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뭔가 근로를 하는데 위험성이 굉장히 큰 근로를 한다고 하면 네. 그 근로를 시작할 때 어떤 인력이라든지 네. 안전설비라든지 이런 것들을 작동을 시켜야 되거든요. 근데 예측할 수 없는 상태에서 작업을 하면서 발생했다고 하면 그럴 기회를 부여받을 수가 없잖아요. 네네. 근데 그런 것까지 책임을 져야 된다고 하면 사측 입장에서는 누가 악의적으로라도 그렇게 근로하는 거에 대해서 해코지를 네네. 이랬을 때 대책을 세울 방법이 없잖아요. 네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예측 가능성이 없었다는 측면에서 과연 사측의 과실을 인정해야 되느냐, 그건 다른 문제인 겁니다. 네. 이런 문제에서 또 나아가서 아까 우리 최홍 변호사님께서 뭐 중대재해처벌법이나 업무상 과실 치사 이런 뭐 말씀하셨었는데 그런 그 어떻게 보면은 범죄 성립에 대해서도 사측이 예측이 가능했는데 그 예측할 수 있는 상황에서 어떤 예방을 못했을 때 그런 네. 부분이 발생하는 거지 예측 가능성 아예 벗어났을 때 뭐 예를 들면은 학교에서도 학생들이 싸움을 벌이는데 선생님이 보는 앞에서 싸워요. 네. 그게 아니라 선생님이 보지 않는 정말 별도의 공간. 네. 여기 학생들이 들어갈 수도 없는 공간인데 거기를 어떻게 들어 싸웠다고 하면 선생님 그것까지 책임지라고 하면 어떻게 업무를 네네. 하겠습니까? 사측 입장에서도 충분히 어떤 그 업무의 진행 상황을 파악한 상태에서야 책임 발생하는 거지 지금처럼 지시가 없었는데 업무를 하다가 발생했다? 어떻게 책임지겠습니까? 그래요. 그런 부분을 고려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이 그 반론에 대해서는 어떻게 받아들이십니까? 그러니까 이게 사실 지금 말씀하신 아까 학교 비유가 네. 뭐 오늘 종을 치고 네. 수업이 끝나고 집에 가다가 아니면 집에서 뭐 이렇게 친구들 불러갖고 놀다 사고 나면 학교에 어떠한 이 범위를 벗어난 거잖아요. 네네. 근데 사실 지금은 학교 내에서 쉬는 시간에 네. 화장실에서 벌어진 일이에요. 네네네. 그러면 학교에 선생님이 사실 난 못 봤다라고 하는 게 나의 어떠한 이 수업이나 이 네. 권한 시간에 그 학교라는 장소적인 범위 안에 모두 포함이 되어 있거든요. 시적 범위나 장소적 범위나. 그렇게 해서 사실은 단순히 모른다고 하는 게 네. 과실의 어떠한 민사상의 과실의 정도를 정할 수는 있겠지만 네. 과실이 없다거나 여기에 책임이 없다거나 하기 좀 어려울 것 같아요. 그래요. 혹시 뭐 이전에도 이런 비슷한 혹시 판례 같은 게 있습니까? 사실은 이제 많은 범위에서 이런 얘기를 많이 하는 거야. 사업주들이 많은 이런 얘기를 하는 건 거고 여기서 이제 사실 그 판례에서도 이런 경우를 가정을 해요. 네. 만약에 구체적으로 지시가 없었다고 한다면 네. 산업안전보건법상의 어떠한 형사처벌의 책임이 없다. 하지만 니들이 안전보건 조치 의무를 안 하고 네. 거기에 대해서 충분히 업무가 이루어질 줄 알고 있었으면서도 안 했다고 하는 건 이제 여기서 고의를 미필적 고의라고 해요. 네네. 또 미필적 고의가 있었던 거 아니야. 당연히 업무가 이루어질 줄 알았던 거고 네. 여기에 대해 조치를 취해야 하는데 네가 안 했던 거는 미필적 고의가 있었다 해서 책임을 인정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또 다른 문제를 하나 짚어보고 싶은데요. 이거 방금 이제 산업안전보건법 관련, 뭐 우리 산안법 이렇게 줄여서 얘기하는데 이번에는 이제 중대재해처벌법 관련된 부분입니다. 사실 이 부분이 적용이 되는지 안 되는지에 관련된 사실 이슈가 꽤 컸어요. 자, 근데 여기서 하나 더 법적인 부분이 이제 현재 운영사가 있잖아요. 이 현재 운영사가 이 중대재해처벌법의 적용 대상이냐? 라고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어떻게 좀 보십니까? 일단 중대재해처벌법은 네. 노동자가 사망을 하거나 뭐 6개월 이상의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가 뭐 2명 이상 발생하게 되면 적용이 되도록 이제 산업재해에 대해서 적용을 하고 있는데요. 이게 실제 법이 적용될 때는 우리가 그 작업 현장을 실질적으로 우리가 그 어떻게 보면은 관리 감독하고 있는 그 관리 감독에 있는 그 업체의 대표자까지 책임을 부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네네. 근데 우리 전주 리사이클링 센터 같은 경우에는
타운 같은 경우 보통은 거의 운영하는 회사가 따로 있고 네. 거기를 관리 감독하는 전주시가 또 따로 있는 거예요. 네네. 그래서 아무래도 사고가 발생한 현장을 책임지고 있는 네. 지금 현재 운영하는 회사 같은 경우에는 적용 여지가 충분히 있다고 보여지고요. 네. 아마 전주시에 대해서는 법적인 논란이 상당히 클 것으로 보여집니다. 근데 이 운영사 같은 경우에도 요게 이 사고가 발생된 원인을 또 따져봐야 되는 거예요. 네네. 그 이유는 뭐냐면 실제 요건에서 한 명이 사망했기 때문에 또는 나머지 네 분이 많이 이제 치료를 받아야 되기 요건은 때문에 충족은 되죠. 충족은 되지만 네. 과연 이 사고와 이 회사가 안전 전반적인 체계 관리를 함에 있어가지고 실수를 한 부분이 있는지 이걸 네네. 따져봐야 되는데 여기에서 가장 큰 문제점이 뭐냐면 업무 시간 외적으로 네. 어떤 보고 체계에 따르지 않고 업무가 이루어지면 사고가 난 건데 그 업무 시간 외적으로 그 업무를 한다는 거를 네네. 예상을 할 수가 없는 상황이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때 발생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이미 회사에서는 업무를 하는 거에 대해서는 안전 체계는 다 갖춰놓고 있는데 그게 업무 시간 외였기 때문에 가동이 안 됐을 가능성도 네네. 있거든요. 그렇다고 하면 이제 사고와 안전 체계의 구축에 대해서는 인과관계가 부정될 가능성이 또 있어가지고 네네네. 이런 부분이 따져봐야 될 법적 쟁점인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방금 이제 말씀하셨던 것 중에 하나가 이게 그 리사이클링 타운 시설에 대한 소유권은 전주시가 갖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러면 뭐 업체는 둘째치고 운영사는 둘째치고 과연 둘째는 아니죠. 운영사는 이제 책임을 그렇죠. 져야 될 가능성이 높은데 그렇죠. 그렇다고 하면 전주시의 책임은 없을까? 전주시는 혹시 중대재해처벌법의 적용 대상이 아닐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 중대재해처벌법의 적용 대상을 보면 사업주예요. 사업주나 도급자이기 때문에 근데 지금 이게 네. 전주시가 소유권을 가지고 있고 이게 그러니까 이 공동 수급을 했어요. 네네네. 아마 이제 에코비트부터 시작해서 그렇죠. 성우건설까지 해서 4개 회사가 공동 수급을 하고 지금 원래 에코비트가 운영을 하다가 성우건설로 운영을 넘겼죠. 근데 웃긴 게 사실은 올해 초에 작년 말에 해가지고 이 운영사 주간 운영사를 변경을 하면서 네. 이걸 왜 지금 성우건설 같은 경우에는 자격 조건에 맞지 않는다 이 얘기를 전주시의회에서 나왔었거든요. 네네, 한승우 그렇죠. 의원이나 이런 분들 얘기를 하셨죠. 전주시의회에서 얘기했을 때 전주시나 이 공동수급사는 그랬죠. 우리가 공동으로 하는 거니까 네네. 괜찮아. 우리는 우리의 공동 경력이 얘 이력이 인정이 되기 때문에 성우건설도 인정이 될 수밖에 없어. 우리는 넷이 같이 하는 거지 얘 혼자 하는 게 아니야라는 취지였거든요. 그래서 네. 사실 첫 번째 쟁점이 하나 생겨요. 그렇죠. 에코비티도 중대재해처벌법상의 처벌의 대상이 되는지 이게 하나 생기는데 제 생각에는 본인들이 이 법적 체계에서 본인들이 주장한 게 있기 때문에 빠져나가기 쉬울까 하는 게 첫 번째가 하나 생기는 거고 두 번째는 말 그대로 이 어떠한 이 쓰레기의 소각, 쓰레기의 처리, 이 폐기물의 처리에 관한 문제는 지방 3으로 그렇죠. 전주시의 책임인 건데 네. 이게 위탁이 된 거잖아요. 네. 사실은 첫 번째는 도급사의 책임일 수도 있는 거고 중대재해처벌법상에 보면은 실질적으로 지배 운영 관리하는 책임이 있는 경우에 사실은 여기서 보면 전주시는 사실 난 한 게 없어. 우리 네네. 위탁사, 공동운영 도급사 요 4개 회사가 운영하는 거지 나는 책임이 없어 할 수 있는데 사실 쓰레기에서 쓰레기 막고 뭐 쓰레기 어떤 문제 있을 때 사실 가장 이 시정명령이나 관리감독 권한이 전주시에게 분명히 존재를 하거든요. 네네. 사실 여기서 이제 법의 해석이 문제가 나와요. 그러한 행정상의 권한이 네. 중대재해처벌법상에 이게 처벌이 적용 갈 수가 있는 대상에. 실질적인 이 책임이 있는 경우에 네네. 적용이 될 것인가라는 문제가 이제 발생이 되는데 아마 제가 봤을 때 여기에 대해서는 기존의 해석내는 없을 거예요. 네네. 기존에 여기에 대해서 그렇죠. 혐의가 있다, 혐의가 없다라고 내린 적은 없기 때문에 좀 이건 좀 더 두고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중대재해처벌법이 제정되고 시행되고 나서 자치단체장이 이런 건으로 이제 뭐 기소되거나 법정에 쓴 경우는 아직까지는 뭐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네. 그 전주시 입장이라고 만약에 전주시 입장에 서 있는 변호사라고 하면 만약에 전주시장도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이 된다라고 하는 주장에 대해서 어떻게 좀 반론하시겠습니까? 지배력이거든요. 아까 우리 네. 최호 변호사님 말씀하셨던 것은 실질적인 이 현장의 지배력을 갖고 있어야 네. 되는 거예요. 지배력을 갖고 있어야만 안전관리 체계를 좌지우지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안전관리 체계에 대해서는 당연히 이제 운영사가 그런 거를 구축을 하고 운영을 하는 거고 네. 그거에 대해서 이제 운영되는 과정에서 어떤 환경적인 요인이라든지 아니 뭐 기타 여러 가지 이제 문제점에 대해서 관리 감독을 하는 게 전주시인데 상시 관리 감독을 하는 건 아니란 말이에요. 네네. 그래서 지배력이 과연 중대재해처벌법에
말하는 네. 실질적인 지배력에 해당하느냐는 별도로 판단해야 되고 전주시는 아마 관리 감독 권한만 있기 때문에 네네. 거기 처벌 대상까지 되는 거는 쉽지 않아 보입니다. 알겠습니다. 이게 뭐 처벌 대상이 되고 안 되고의 문제도 사실 쟁점이긴 한데 이 사업 자체가 이제 민간 투자 사업이란 말이에요. 민간 투자 사업을 간단하게 소개하면 국가나 지자체가 재정적 부담 때문에 할 수 없는 일을 일부 민간이 재정적 부담을 하게 하고 거기에 대한 운영권을 몇 년간 뭐 요즘 뭐 평균적으로 한 20년 정도 준다고 해요. 운영 권한을 주고 그 수익을 가져가게 하는 구조. 뭐 이게 뭐 BTO 민간 투자 사업 이렇게 하는데 자 그래서 사실은 시설은 전주시면서 운영하는 거는 민간 업체가 운영하는 그런 구조로 돼 있기 때문에 이런 아마 논란이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다른 또 법적 논쟁도 있는데요. 바로 이제 그 해고 노동자들이 사실 있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중앙노동위원회에서 부당 해고가 아니다라고 하는 판정이 나왔죠. 그게 논란이 되고 있는데 두 분 한번 얘기를 들어보겠습니다. 자, 최근 이제 운영사 변경 과정에서 일부 노동자의 고용 승계를 하지 않은 게 이제 부당하지 않다라는 방금 제가 얘기했던 것처럼 중앙노동위원회 판정이 나왔는데요. 자, 이렇게 뒤집힌 이유, 그러니까 지방노동위원회에서는 부당 해고가 맞다고 했는데 이걸 다시 회사 측에서 재심 신청을 해가지고 중앙노동위원회에서 이게 뒤집혔단 말입니다. 이 건에 대해서는 두 분 각자 한번 생각을 들어보고 싶어요. 먼저 최영호 변호사님 어떻게 좀 바라보고 계십니까? 일단은 이게 어떻게 법리가 어떻게 발전되는지 말씀을 좀 드려볼게요. 네. 고용이라고 하는 거는 기간에 정함이 없는 계약이에요. 네. 그래서 내가 누군가를 고용해서 일을 시킨다고 했을 때, 사업주로서 일을 시킨다고 했을 때는 민법상 고용계약에 따르게 되면 기간에 정함이 없어요. 근데 이제 여기에 대해서 어떠한 이 기간이 정함이 없다는 것에 대해 굉장히 큰 부담이 있는 거잖아요. 네. 이걸 회피하기 위한 용도도 여러 가지 있겠죠. 뭐 도급도 있을 수 있겠고 용역도 있을 수 있겠고 그리고 직접 고용하지만 기간을 정하는 계약이 있어요. 그래서 네. 내가 얘는 뭐 특정한 업무야. 얘는 일시적인 업무이기 때문에 한 3개월 쓰고 뭐 나가. 뭐 이렇게 된다고 하면 당연히 3개월만 기간에 정함이 있는 게 때문에 3개월 이후에는 근로계약이 이제 뭐 종료가 되게 되는 거죠. 근데 보면은 1년짜리 계약을 10년 동안 계속 체결하는 경우도 있고 뭐 2년, 3년 반복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이 경우에 갑자기 내년에 한 10년 동안 일했는데 자 올해부터 계약 끝이에요 라고 했을 때 이건 계약 기간의 종료인 건지 해고인 건지 이 문제가 발생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법원, 이건 사법적인 측면에서 나온 논리인 건데 갱신 기대권이라는 논리가 나와요. 네. 그래서 내가 계속 이 특정한 업무가 계속 발생을 하는 거고 내가 오랫동안 일해왔고 내가 계속 계약이 갱신이 됐는데 이 논리가 나온 거는 너는 고용계약을 안 맺지 않은 건 그러니까 기간에 정의 없는 정상적인 고용계약을 맺지 않은 건 네가 기간에 정함이 없는 고용계약을 회피하기 위해서 그렇게 했던 것이지 실제로 이건 고용인 거고 갱신기대권이 있다라고 본 거예요. 자 여기서 또 하나 더 생겨요. 지금 리사이클링 타운처럼 A사가 위탁을 했다가 B사로 위탁이 바뀌어요. 그러면 A사의 위탁에 있던 10명의 근로자가 있는데 B사로 바뀌면서 10명은 다 해지되고 B사가 새로운 10명을 뽑아요. 그럼 사실은 이 도급사, 위탁사 입장에서는 여기에가 어떤 근로자가 마음에 안 들면 요 10명을 새로 뽑기 위해서 일부러 위탁사만 계속 변경을 할 수가 있어요. 바지 그렇죠. 위탁사를 세워가지고 이런 걸 좀 방지하기 위해서 위탁의 경우까지 갱신기대권을 인정을 해요. 이게 최근에 몇 년 사이에 나온 이론들인데 네가 만약에 지자체에서 위탁사가 변경됐더라도 실제 이 근로자들의 같은 경우에는 또 위탁사가 변경돼도 위탁사의 고용계약을 갱신될 만한 기대권이 있다. 그래서 특수한 뭐 어떠한 사정들이 있겠죠. 특수한 사정들이 인정이 될 경우에 이 갱신기대권이 인정이 돼요. 근데 지금 여기에서 보면 좀 특이한 게 뭐냐면 에코비트가 이제 원래 수탁사였던 거고 그러니까 주간운영사라고 자기들이 표현했죠. 수탁사인데 성우건설로 바뀌면서 이것도 많이 웃겨요. 약간 뭐 4명에서 공동을 한다니까 사실은 이게 논란이 없어야 되는데 지금 공동수급체에서 에코비트가 있고 성우건설이 있는데 여기서는 그렇게 한 거예요. 특정 노조원에 대해서 6명의 직원에 대해서 우리 이제 위탁사 바뀌니까 니들은 우리 소속이잖아. 얘네들은 딴 데로 가. 다른 지역으로 정보 면역을 내린 거예요. 그래서 얘네들은 아니야 난 여기서 계속 일하고 나 원래 여기서 계속 일하던 사람인데 에코비트는 큰 회사니까 다른 지역에 사업장이 많이 있으니까 사업장을 보낸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는 처음에는 이제 위법한 부당 노조 활동을 방해한다는 그 노조 방해 행위와 함께 이제 부당 해고를 같이 건 거죠. 1심에서 진호위에서는 이거를
그러니까 부당 해고로 본 거예요. 네. 니들이 지금 요 부분에 대해서 가라고 한 거는 네. 해고와 다를 바가 없고 여기에서 인정을 해야 여기에서 니들이 계속 동일 사업장이기 때문에 아까 얘기했듯이 A와 B라는 어떠한 사업 그 위탁사가 변경된 점에 있어서 넌 당연히 B 위탁사 소속이 된 거고 이게 같은 업무를 하고 있기 네네네. 때문에 요걸로 지금 기대어 봤는데 네네. 중노에서는 사실은 그렇게 생각을 한 거죠. 야, 너는 사실 에코비티 소속 근로자야. 네가 여기서 저쪽 가라고 하면 사업장이 없어지니까 저쪽 가서 일을 할 수 있는 거 아니야. 네네네. 그래서 지금 요것과 동일하게 봐야 되냐. 단순히 수탁사가 변경되는 경우와 동일하게 봐야 되냐. 왜냐하면 에코비티는 여기를 해고를 한 적이 없거든요. 네네네. 그래서 그 점을 좀 다르게 본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이게 되게 어렵습니다. 그래서 조금 제가 이해한 대로 설명을 한번 해보자 보면, 자,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네. 뭐냐면 이 리사이클링 타운이라고 하는 시설은 4개의 민간 업체가 공동 수급을 받아가지고 운영을 합니다. 근데 이 4개 A, B, C, D라고 하는 4개의 민간 업체가 있는데 이 중에 실질적인 운영을 하는 운영사를 이네들은 주간 운영사라고 이렇게 표현을 해요. 그래서 그동안에는 이 리사이클링 타운을 에코비트 워터라고 하는 주간 운영사가 운영을 하다가 이거를 성우건설이라고 하는 운영사로 주간 운영사를 변경하는 과정에서 노동자의 해고 사태가 벌어진 거예요. 그래서 진노위의 판결, 그다음에 중노위의 판결까지 나와서 중노위는 해고가 정당하다, 문제 없다라고 판정을 내린 겁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중요한 부분을 하나 네. 짚고 넘어가야 돼요. 고용계약이 어느 형태로 돼 있는지. 네네. 그러니까 우리가 아까 주간 운영사가 있다고 하면 주간 운영사와 고용계약을 체결했을 때 그 네. 계약에 따라서는 취업규칙이나 이런 것들이 별도의 이제 일반적으로 적용되는 단체의 또 그 내용들이 있거든요. 거기 내용에서 실제로는 그게 이제 고용 승계로 가야 될지 아니면 고용을 유지한 상태에서 아까 우리 최영 변호사님 말씀해 주신 것처럼 다른 내가 운영하고 있는 그 주간 운영사 운영을 다른 사업장으로 보내야 될지 인사 전보 조치를 하는 거잖아요. 네네. 이거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따져봐야 되는 게 과연 아까 공동 수급하고 있는 그 운영사에서 만약에 이렇게 운영사가 바뀌는 경우에 승계를 해주기로 하는 그런 네네. 계약이 있다고 하면 기대권이 충분히 유지가 될 수 있겠죠. 네. 근데 운영사가 바뀐다는 건 사람이 바뀌는 거예요. 회사가 바뀌는 거기 때문에 네. 별도의 법인격 있는 회사끼리 계약이 없는 상태에서 무조건적으로 승계하라고 할 수는 없거든요. 근데 그 승계하는 과정에서 서로 얘기가 없었거나 아니면 계약이 해지된 게 아니라고 하면 더더욱더 승계가 안 되는 거예요. 네네. 근데 이런 상황에서 특히 이제 중노위 같은 경우에는 예전부터 그런 사례가 없는 거예요. 네네. 사례가 없는 이유가 법인격이 달라지는 회사가 달라지는 네. 거기 때문에 그걸 강제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는 거예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 승계에 대해서 근거를 만들려고 하면 다른 어떻게 보면 계약 관계 이런 게 있나 봤더니 그런 게 부족하기 때문에 지금 인정을 안 한 거거든요. 만약에 이제 요게 다시 이제 행정법원에 가서 다툰다고 하면은 그런 취업 규칙 내지는 공동 운영사 간의 공동 수급체의 네. 별도의 계약이 있을 거거든요. 그러기에 이제 내용이 없다고 하면 기대권 자체가 인정될 수는 없죠. 그러면, 그래서 예. 에코비트에서 고용을 계속 유지하는 게 합당하게 되는 거죠. 그래요. 근데 네. 이제 그렇게 이제 말씀을 하면 제가 이제 저는 이게 사실 중립적이어야 되는데 갑자기 드는 질문이어가지고 예, 예. 그런 문제 제기가 될 수도 있어요. 그러면 이런 식으로 뭔가 사업을 펼칠 때 공동수급체로 만들어서 네. 그다음에 주간 운영사를 변경하면서 네. 해고를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어떤 하나의 그 근거가 돼버리는 거 아니냐라고 이제 반론을 펼칠 수 있잖아요. 어떻게 보면 충분히 그럴 수 있습니다. 근데 요거는 해결 방법이 그 지금 계약을 해결하는 방법과 법 제도를 해결하는 네. 방법이 있어요. 공동수급체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연대 책임을 부담을 하는 거거든요. 근데 다만 이 공동수급체들이 보통은 자기 개별적인 회사를 가지고 이렇게 계약을 하는 경우도 있지만 SPC 법인을 만들어 가지고 그 어떻게 보면 별도의 법인을 통해서 별도의 법인으로 네. 사업을 운영하는 경우들이 있고 거기서 주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가 있단 말이에요. 지금 여기 같은 경우에도 사실은 SPC 법인이 있잖아요. 네. 그러면 원래 애초에 근로계약을 SPC 법인을 만들고 여기를 운영하는 회사만 달리한다 그러면 이 계약은 달라지는 게 없잖아요. 네. 다만 이 운영하는 회사와 계약을 하다 보니까 실제로는 계약 관계가 다 다른 회사로 넘어가는 것처럼 형태가 있기 때문에 애초에 만들어진 SPC 법인에서 근로계약 관계를 설정을 하고 네. 그걸 따라 근로계약을 계속 유지를 하면서 이거에 대해서 전주시가 관리 감독을 한다면 네네네. 달라질 게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요. 알겠습니다. 예. 근데 사실 방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계약에 대한 문제, 그다음에 뭐 여러 가지 얘기해 주셨는데 제가 아까 드렸던 질문처럼 만약에 이게 그 중노의 판정이 인정된다고 하면 그 노동자 입장에서는 굉장히 불리할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 입법 보완이 그래서 필요하다. 그러니까 중노위도 기존에 이런 판례가 없어서 우리는 사실상 판정을 내릴 수가 없어라는 뉘앙스로 부당
해고가 아니다라고 우리 판정을 한 거기 때문에 입법 보완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어떻게 좀 보세요? 사실 생각보다 많은 경우에 어떠한 근로기준법이나 이 네. 고용계약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입법적으로 어떠한 구제가 이루어지지 않아요. 대부분 다 사법적 구제죠. 아까 이게 갱신기대권이라는 것도 네. 사실은 이 단기간 근로자에 대한 어떠한 이 제도의 악용을 막기 위해서 사법부에서 갱신기대권이 나왔던 거고 지금과 같은 경우에도 아까 이제 단순히 위탁업체가 변경되는 경우에 위탁업체 변경의 경우에 어떠한 그 갱신기대권이 있다라고 본 거고 사실 이 부분은 오히려 더 간단해요. 사실 위탁업체 변경되는 경우보다 공동수급체 내에서 변경이기 때문에 사실 이게 법인이 구분이 된다고 했지만 사실 올해 초에 논란에서 그대로 인정되듯이 에코비티나 서울건설이나 우리 같이 하는 거기 때문에 이 어떠한 사업주의 형식적인 이 명칭만 변경이 된 거지 사실 우리는 같이 운영하는 거야라고 했던 게 맞는데 이게 인정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근데 여기서 핵심은 뭐냐면은 부당 전보이지 부당 해고가 아니라는 거예요. 사실 부당 전보도 다투면 충분히 그래서 아마 중노위에서도 이게 부당 전보이고 부당 해고가 아니지 않느냐라는 취지로 이 공동수급체에 대한 법리는 잘 모르겠다라고 취지로 얘기를 한 것 같아요. 근데 궁극적으로 사실 여기는 한 업체라고 봐야 되고 본인들이 한 얘기도 사실 한 업체라는 취지의 주장이었기 때문에 부당 전보부터 인정이 될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은 좀 들어요. 알겠습니다. 이거 뭐 소송, 행정심판으로 가면 어떻게 좀 결론이 날지도 모르겠습니다. 또 지켜보고 그때 결론 나면 또 두 분 모셔서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용이 좀 법적인 부분이라 좀 어려워서요. 두 분 이왕이면 말씀하실 때 조금 쉽게 좀 쉽지는 않겠지만 부탁드립니다. 그 다음 그 주제는 뭐냐면 최근에 전주시청을 막 민원 때문에 방문해 보신 분들은 아마 느끼실 겁니다. 야, 그 시청사 출입하기 어렵다. 저도 이제 출입 기자긴 합니다만 들어갈 때 어렵습니다. 뭐도 내야 되고 신청도 해야 되고 그래야 이제 스피드 게이트도 열리고. 그런데 이제 전주시청 하면 전주 시민들이 이용하는 대표적인 공간일 텐데 정문이 폐쇄된 지가 꽤 오래됐습니다. 그래서 전주시 입장에서는 집회 시위가 자주 있기 때문에 그 어떤 보호 차원에서 안전 차원에서 폐쇄를 한 거다라고 주장하는데 최 변호사님 이게 집회와 시위의 자유를 침해하는 거다라는 주장도 있어요. 좀 어떻게 보십니까? 정문 폐쇄와 집회 시위 자유는 좀 상관이 없는 것 같은데 집회 시위의 자유라기보다는 사실 권위적 행정이죠. 좀 앞에서 시끄럽게 하니까 막아버리겠다. 사실 예전에는 그랬어요. 이 지자체의 민선지자체장이 나오기 전까지 지자체라는 어떠한 이 기구도 행정 하부기관이죠. 하부기관들은 사실 선거도 뽑지도 않고 굉장히 말단 직원들이 있는 부분이어서 굉장히 권위적이고 자기네들끼리 어떠한 이 성을 쌓아놓고 이런 느낌을 사실 타파하기 위해서 만든 게 민선지자체장이거든요. 사실 공무원들은 시민들 눈치를 많이 볼 필요는 없어요. 거기가 월급 주는 거 직접적 월급 주는 것도 아니고 거기가 인사권을 휘두르는 것도 아니고 인사권을 휘두르는 사실은 시장에 계속 눈치를 보게 되고 시장이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공무원들이 대시민 서비스가 달라지는 거죠. 왜냐하면 시장은 민선을 뽑기 때문에. 근데 조금 시끄럽게 한다고 문 닫아버리고 조금 왔다 갔다 하는 사람들 민원이 생겼다고 그렇게 출입 절차를 어렵게 한다는 건 사실은 여기서 가장 큰 이 원인은 시장이 시민 눈치를 안 본다는 거잖아요. 헌법에 대한 문제 아니 법률에 대한 문제가 아니라 정치적인 문제, 굉장히 정치적인 문제예요, 이거는요. 왜냐하면 집회 시위의 자유 어떻게 막아요? 본인들이 집회를 하겠다는데 다만 청사 내부에서는 집회가 안 되겠죠. 청사 밖에서 하는데 밀고 들어오니까 사실 그건 형사적 문제예요. 만약에 밀고 들어와서 업무방해를 한다든지 기물을 파손하는 형사적인 문제나 그 전에 지금 우리 형사적인 문제가 생길까 봐 막어? 이게 어떻게 말이 돼요? 어떻게? 알겠습니다. 이 문제는 어떻게 보세요? 정확한 지적을 하셨어요. 사실은 집회 시위에 관련된 거는 헌법에서 자유를 보장을 하고 있죠. 보장을 하고 있는데 우리가 헌법에서 있는 기본권은 그 기본권을 나는 기본권을 보장을 받아야 되는데 내가 기본권 보장받기 위해서 다른 사람을 또 침해하면 안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어느 정도 이제 규제가 나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규제가 당연히 있을 수밖에 없는데 지금 전주시 사태 같은 경우에는 집회나 어떤 시위를 방해하는 건 아니에요. 그걸로 인해서 혹시라도 내부에서 업무의 효율성이라든지 아니면 다른 시민들에게 피해가 갈까봐 그걸 정문을 막는 방식으로 한다는 건데 사실은 이거는 우려를 현실로 표현한 거기 때문에 아까 우리 최영호 변호사가 얘기한 것처럼 결론은 되게 권위적인 행정인 거고 오히려 그런 문제가
발생했다고 하면 이런 예방이 필요한 건데 네. 발생하기도 전에 이미 네네네. 시민들에게 이런 그 차단을 한다는 건 네. 잘못된 행정이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하게 우리가 조금 논의를 하거나 아니면 집회나 시위가 만약에 이제 실제 결과가 발생했을 때 네. 그때 조치해도 늦지 않다 이런 생각을 한번 해보게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두 분 이제 다른 입장을 가지고 저희가 설정을 해놓고 일부 네. 순서 한번 진행해봤는데 마지막 부분은 두 분이 같이 비슷한 생각을 하신 것 같습니다. 이거 두 분 얘기 듣고 전주시에서 조금 네. 입장을 조금 전환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 듭니다. 네. 너무 불편해요, 사실. 불편하고 권위적이다, 네. 권위주의적이다라고 하는 말에 공감해 봅니다. 네, 막걸리 시사법정 변론대전 또 두 번째 아이템으로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이번 주제는 전기차 포비아 속 법적 책임입니다. 자, 최근에 인천의 한 아파트 지하 주차장에서 전기차 화재가 있어서 전기 자동차에 대한 공포가 아주 급속하게 확산되고 있는데, 근데 여기에서 또 이게 누구 책임이냐라고 하는 걸 놓고 또 논란이 벌어지고 있는데요. 자, 두 분께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이런 만약에 사건에 대한 변호가 사건 의뢰가 들어온다라고 하면 좀 어떠시겠어요? 좋네. 그래요? 요게 큰 거라? 네, 나중에 받을 돈도 많이 있을 것 같고 네. 괜찮을 것 같긴 한데 사실 이게 좀 이 차량, 그러니까 벤츠 네. 차량을 한정해서 놓고 보면 네. 굉장히 기술적인 거나 좀 부담은 많이 갈 것 같아요. 그래요. 네, 그러니까 왜냐하면 내가 맞아요. 알고 있는 영역은 아니라 전기차의 기술적인 이 배터리의 문제에 대해서 네. 좀 전문적인 지식이 있고 여기에 그렇죠, 공부를 좀 많이 해야 돼서 사실 뭐 돈만 주면 얼마든지 공부할 의향은 있죠. 알겠습니다. 뭐 비슷한 생각이십니까? 뭐 당연하죠. 근데 이제 이게 사실은 사건이 온다고 하면은 상당히 고민을 많이 할 것 같아요. 예. 아까 우리 처음에 시작할 때 그 승소율을 여쭤보셨잖아요. 네, 예. 저는 그 사건을 진행함에 있어서 제 역량을 어느 정도 파악하고 있기 때문에 네. 사실 아까 우리 최영 변호사 얘기한 것처럼 이 사건에 대해서는 저한테 사건이 온다고 하더라도 제가 사건을 선임 안 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네. 그리고 오히려 사건을 의뢰하신 분에 따라서 그분에게 유리하게 사건을 진행할 수 있는 정말 전문적인 이런 네. 쪽에 굉장히 해박한 지식을 갖고 있는 변호사님 소개해드릴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네, 그 왜 그러냐면 아까 우리 최영 변호사가 얘기를 했었는데 전기차 같은 경우에는 어지간한 자동차 이 정비하는 기술자들도 네. 잘 몰라요. 네네. 너무나 이게 최첨단 기술이 많이 들어 있어서 근데 요거를 누구의 책임이냐 왜 네. 이게 화재가 발생했느냐를 입증을 하려고 그러면 단순하게 생각해 보면 변호사 입장에서는 소방이나 네. 아니면 정부 부처에서 감정한 결과를 갖고 그걸 따지면 되는 거지만 실제 깊숙이 들어가 보면은 그 감정 결과에 대해서도 다른 이견이 있어서 이 네네. 이견까지 반박할 수 있는 지적인 능력을 갖춰야 되는데 네. 저는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요, 알겠습니다. 이거 공부하면 가능하다고 하는데. 네, 공부가 오래 걸릴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사실 이제 급가속 자동차제 사건 관련돼서 우리가 보면 급가속 문제도 있잖아요. 네. 근데 사실 그것도 책임의 소재를 밝혀내는 게 너무 어렵다라고 어렵죠.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지금 이 건 같은 경우는 책임의 주체를 보면 일단은 뭐 차주가 있을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가장 큰 건 뭐 자동차를 제조한 제조사가 있겠죠. 그리고 화재가 났을 때 지하자 주차장에 스프링클러가 제대로 작동이 안 됐다고 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아파트 관리 주체가 있을 것 같은데, 자, 한 명씩 그 한번 변론을 해본다고 생각하시고 가장 좀 쉬운 걸 좀 먼저 드릴게요. 차주 변론을 만든다고 하면 어떻게 좀 말씀하시겠습니까? 일단 좀 설명을 한번 드릴게요. 네. 보통의 내 차로 인해서 어떠한 문제 사고가 발생했을 때 내 어떠한 건물, 내 차, 네. 내 소유물을 가지고 이 사고가 발생했을 때 영조물 책임이라고 해서 소유자가 여기에 대한 책임을 져요. 네네. 그러면 소유자에게 책임이 있냐 없냐부터 따져봐야 되는데 이제 사실 이런 경우 지금 뭐 전기차 이전에 사실은 내연기관차에서도 화재가 굉장히 빈번히 발생했었고 여기서 책임이 있냐 없냐에 따졌을 때 어떻게 경우 지금 법원에서 어떤 경우를 나누냐면
좀 책임이 있다라고 본 경우는 굉장히 오래된 차. 그 정비 안 하고 주차장에 오래 방치한 차. 예. 그래가지고 만약에 햇볕이 막 내리쬐거나 하면 사실 거기에다 오래된 차를 정비 안 하고 놔둬서 화재가 발생한 게 원인이 없다 하더라도 그 차에 어떤 하자도 발생했다 하더라도 그건 네 책임이다라고 보고 지금 어떠한 책임이 없다. 용조물 책임, 나의 어떠한 내 이 차로 인해서 내 소유자에 대한 책임이 없다라고 보는 경우에는 좀 연식이 오래 안 됐거나, 아니면은 그 정비를 꾸준히 받고 있거나 주차된 지 사실은 뭐 충전을 하거나 잘못되는 경우가 아니라 주차한 지 그대로 놔둔 채 방치된 채 시간이 좀 몇 시간 지난 상태이거나 그리고 감정 결과 여기에 대해서 화재를 알 수 없을 원인을 알 수 없는 경우에 그런 경우에는 사실은 이거 소유자에게 책임을 지우기 어렵지 않느냐. 이제 이렇게 해서 소유자 책임이 없어져요. 그 다음 문제는 사실 이제 제조사의 책임이 있냐예요. 그렇죠. 그래서 제조사 사실은 여러 가지 어떠한 책임을 물을 때 대부분의 민사 책임은 이 책임을 지우는 사람, 손해를 본 사람이 상대방의 과실을 입증을 해야 돼요. 근데 여기에서 입증 책임의 전환이거나 입증 책임의 경감이 나오는 게 제조물 책임법이에요. 그래서 제조물 책임법에서는 제조자에게 책임이 있다라고 하면서 여기에 대해서 요건을 얘기해요. 그래서 제조물이 정상적으로 사용되고 있는 상태에서 손해가 발생할 것, 손해가 제조업자의 실질적인 지배 영역에 속해 있을 것, 그리고 손해가 제조물의 결함 없이는 통상 발생하지 않을 것. 이 세 가지 요건이 있어요. 근데 사실 이런 경우가 지금 전기차 화재가 요 세 가지에 굉장히 그 부합하게 되죠. 만약 전기차를 가지고 막 어디 벽에 박고 막 다른 용도로 사용하고 해서 배터리에서 화재가 냈다고 한다면 제조물 책임이 아니죠. 단순히 정상적으로 주행을 하다 정상적으로 서 있는 경우가 있는 거고, 그리고 이제 사실 제일 중요한 게 지배 영역이거든요. 이 제조사가 사실은 판 이후에는 지배 영역이 없잖아요. 그렇죠. 근데 내가 만약에 사실 이게 급가속과 급발진하고 좀 차이가 있어요. 내가 운행을 하고 있는데 운행 중 사고라고 하면 사실 운행 중에서는 이 제조사의 지배 영역과는 관련 없이 이건 전적으로 운행자의 지배 영역이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지배 영역의 차이가 있는데 주차 중에 가만히 있는 차는 사실은 여기에 대한 어떠한 이 배터리의 문제나 이 발화의 문제에 대해서는 또 차주가 아니라 제조사에게 지배 영역에 있다고 보는 거죠. 그래서 사실 제조물 책임법상에서도 아마 이 제조사의 책임이 있다라고 볼 가능성이 훨씬 높을 거예요. 높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박형인 변호사한테 어려움을 또 드려야죠. 어려운 룰을. 그러니까 제조사 측 변론 한번 해주십시오. 우리 제조사 같은 경우에는 우리 제조사요? 벤츠 타고 다니시는 제조사 측에는 소문나면 안 되니까요. 제조사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그 통상의 안전성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제품을 만들게 되면은 정보기관으로부터 인증받는 어떤 정도의 수준이 있잖아요. 통상의 안전성을 갖추고 있다고 하면 그 안전성을 미달되지 않으면 책임을 벗어날 수 있는 여지가 충분히 있습니다. 지금 이 사건 같은 경우에도 사실은 뭐 지금 뉴스에서 계속 나오는 걸 보면 전기 배터리가 이제 문제가 된다고 얘기를 하는데 요게 여러 가지 원인이 있을 수가 있어요. 근데 전기 배터리를 생산하는데 생산하는 공정에서 아예 잘못 만들어진 전기 배터리라고 하면 당연히 책임을 져야겠죠. 제조 자체에 잘못이 있었으니까. 근데 제조 과정에서 아무런 문제가 없었는데 그 배터리를 만약에 수리하는 과정에서 문제가 생겼다든지 아니면 그 제조 배터리를 충전하는 과정에서 너무 과부하 걸려서 문제가 생겼다든지 근데 이런 것들이 통상의 지금 우리가 갖고 있는 기술, 그 인증된 기술 이런 것들로 해결이 안 되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런 경우는 책임이 없는 겁니다. 근데 이제 지금 상황에서는 그게 밝혀지지 않았기 때문에 여러 가지 논란을 얘기를 하고 아까 우리 최영 변호사 얘기한 것처럼 기본적으로는 제조물 책임법 얘기가 나오는 건데 이 제조물 책임법 같은 경우에도 그 물건 자체에 결함이 발생해서 물건에 대한 책임을 지는 게 아니라 물건 자체에 결함이 있어가지고 그 결함으로 인해가지고 생명이나 신체나 아니면 재산상의 별도의 손해가 발생한 거예요. 근데 이 결함 여부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통상의 어떤 수준을 벗어나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지금 그 만들어진 배터리라든지 전기차라든지 이런 것들은 특수하게 그 차에서 지금 화재가 발생한 거고 그때 당시에 특별히 어떤 결함이 있다는 게 밝혀지지가 않았단 말이에요. 그럼 책임을 져야 될 이유가 없는 거죠. 그래요? 정말 그렇게 생각하시는 건 아니죠? 저는 이제 사측을 변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인증에 대한 문제 말씀하셔서 저도 이제 그 부분에 공감하는데
제가 이게 사측이라면 그렇게 주장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뭐냐면 우리가 다 국가 공인 인증기관을 통해서 인증을 다 받았지 않냐. 안전 관련 기준 인증을 다 받았는데 라고 이렇게 변명할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 이제 사건은 발생했고 이제 이게 피해 보상 문제 관련된 아주 쟁점도 아주 뜨겁더라고요. 좀 소개를 하자고 하면 자, 차주 A씨와 불에 탄 차량 차주들이 가입한 보험사가 일단은 인천 아파트 화재 손해액은 이제 배상을 하고 자, 아파트 공용 부분인 지하주차장 각종 복구 비용은 관리사무소가 가입한 주택화재보험을 통해서 보상한다고 합니다. 또 차주 A씨가 지난해 자동차 대물배상 5억 원 한도의 보험을 가입했는데 이 한도를 초과하는 부분은 불에 탄 차량의 120대의 차주들이 가입한 보험사가 대신 배상하고 있다고 또 해요. 엄청 복잡하죠. 자, 이렇게 되다 보니까 그 아까 말씀드렸던 120대의 보험사들, 가입되어 있는 보험사들이 가만히 있을 수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최근에 벤츠코리아를 상대로 구상권을 청구하겠다라고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자, 박 변호사님. 그런데 만약에 법원이 차량 결함과 화재의 인과 관계를 인정하면 관련 산업에도 굉장한 사실 파장이 있을 것 같은데 어떤 점이 가장 큰 쟁점이 될 거라고 보세요? 만약에 법원에서 인정을 하면 인과관계가 있다라고 인정하면 배터리 제조사들은 네. 신중하게 이제 앞으로 배터리 생산에 대해서 고민을 해봐야 될 것 같고 그 배터리를 어떻게 보면 원료로 해서 차량을 만드는 또는 여러 가지 기계를 만드는 회사들도 이 전기 배터리를 과연 앞으로 계속 사용해야 될지 심각하게 고민을 해봐야 됩니다. 왜냐하면 아직 전기 배터리에 대한 화재를 그거를 이제 소화시키는 방법도 명확하지가 않고 굉장히 오래 걸린단 말이에요. 그럼 앞으로 지금처럼 확대 손해가 굉장히 발생할 건데 그러면은 생산해서 얻는 이득보다 사고를 발생되는 손해를 물어줘야 되게 더 커질 수밖에 없어서 그러면 전기차 산업은 굉장히 하향세를 걷게 되겠죠. 그런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신중하게 이제 결정을 내려봐야 될 것 같고요. 이 사안 같은 경우에는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 문제점이 특정 배터리 제조사에 대해서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그렇더라고요. 그러면 그 배터리 제조사에 대한 인증 수준이 과연 우리나라나 선진국처럼 똑같은가 그걸 따져봐야 되는데 아마 인증 기준도 안전도 측면이 굉장히 강화돼가지고 앞으로 그 배터리는 사용을 못하게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지거든요. 그렇다고 뭐 결국은 우리가 전기차에 대해서는 국민들의 어떻게 보면 구매율도 낮아질 거고 사업도 하향화될 거기 때문에 뭐 전기차를 살 수 없는 그런 상황에 이르게 될 수도 있다는 극단적인 생각도 듭니다. 그러니까 아무튼 관련 산업에 엄청난 파장이 사실 일 것 같은데 이렇다 보니까 벤츠코리아에서 화재로 피해를 입은 주민들에게 그 45억? 뭐 저희가 생각하기엔 꽤 큰 금액 같긴 합니다만 기부한다고 해요. 근데 이렇게 만약에 기부를 한다 뭐 그렇게 얘기를 하면 만약에 재판에 가면 법원에서 정상 참작이 좀 됩니까? 정상 참작이라고 하니까 무슨 얘기인지 잘 모르겠는데 만약 손해배상이라고 한다고 하면 뭐 배상하게 45억 깎아주냐? 네네네. 저도 사실 그래서 다시 봤어요. 뭐지 했더니 기부라고 나왔잖아요. 기부라고 나와 있어서. 그래서 아마 그것과는 관련이 없을 거고. 근데 사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벤츠 입장에서는 재판의 손해배상의 문제가 아니라 사실 100억 큰 돈 아니에요. 벤츠 입장에서. 근데 다만 이 사건으로 인해서 벤츠에 대한 아까 뭐 포비아 현상, 벤츠나 전기차에 대한 어떠한 포비아 현상 이런 게 브랜드 이미지의 어떠한 상태가 훨씬 클 거예요. 그러겠죠. 그래서 벤츠는 사고 나면 빨리빨리 어떤 거 해주고 벤츠는 사고가 나면 우리가 너의 손해는 다 복구가 되는 거니까 우리 차 사도 괜찮아. 사고 나도. 이렇게 하는 브랜드 이미지 제고의 어떤 효과가 훨씬 클 것 같아요. 네, 그래요. 그러니까 사실 이 차가 신차가로 1억이 넘는다고 그래요. 1억이 넘는데 최근에 막 중고차 매물로 막 쏟아져 나와가지고 5천만 원 선까지 떨어져서 나온다고 하니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벤츠라고 하는 사실 거대한 자동차 제조사 입장에서는 100억, 200억 정도 손해배상 무는 게 중요한 그거보다는 사실 자기 자동차 브랜드 이미지가 더 큰 문제가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번 다른 또 이제 관련된 얘기 좀 해볼 텐데요. 바로 지자체들의 그 청사 지하주차장 관련된 문제예요. 자, 이번 전기차 화재가 행정에도 특별한 변화들을 좀 일으키고 있습니다. 우리 전북특별자치도 같은 경우에서도 그리고 또 비롯해서 전국의 그 지자체들이 지하에 있는 충전시설을 지상으로 좀 옮겨야겠다라고 하는 그런 행동들을 좀 벌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관련 조례들도 계속 만들고 있는데요. 자, 최 변호사님. 도청이 굉장히 발빠르게 움직이고 있는데, 자, 지자체 건축물 심의 기준에 이제 반영이 돼야 될 것 같아요. 민간에서도 그렇게 확산이 돼야 될 것 같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보십니까? 뭐 사고 나자마자 사실 굉장히 빨리 지금 얘기가 나오는 것 같긴 한데 여기서 뭐 찬반 의견이라기보다는 그 찬반은 아니죠. 저는 좀
이렇게 사실 이제 이 전기차 화재 이후에 네. 과연 내연기관차가 화재가 많냐, 전기차가 화재가 많냐? 네. 그럼 사실 내연기관차가 더 많다라는 거예요. 네. 근데 그리고 어떤 화재 시의 어떠한 에너지의 힘, 화재가 어느 게 더 크냐? 별 차이 없고 오히려 내연기관차가 좀 더 클 것이다. 네. 근데 다만 문제는 전기차가 한 번 타면 오래 간다는 거예요. 네네. 그리고 한 번 타면 막기가 좀 이 진화가 좀 그렇죠, 어렵고 그런 차이가 좀 있어서 사실 전기차 지하주차에서 위험한 거는 사실이긴 하지만 이건 입증이 됐죠, 사실. 네, 근데 내연기관차라고 해서 화재가 안 나는 것도 아니고 네. 당장 이렇게 막 발빠르게 하는 게 사실 사람들이 좋아하고 전기차 가진 분은 소수이기 때문에 네. 불편을 겪는 사람은 조금밖에 안 되니까 얘들 빨리 좀 더 불편하게 네네. 라고 하는 것처럼 보여질 수 있어서 네네네. 그리고 저희가 사실은 우리나라가 전 세계적으로 전기차 보급을 확대하기 위한 건데 네. 이렇게 포비아를 확산시킨다는 게 과연 산업적으로도 옳은 건가? 네네. 라는 생각은 좀 들더라고요. 그래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요즘에 좀 재밌는 현상이 좀 벌어지고 있다고 해요. 최근에 지어진 아파트들은 아시겠지만 지상에 주차장이 없습니다. 그렇죠? 다 지하에 이제 주차장 시설을 만들어 놓다 보니까 그러니까 내연기관차를 타시는 이제 주민분들이 전기차 좀 올려놔라, 다른 데 좀 주차해놔라, 뭐 그렇게 해가지고 입주민 간의 갈등까지 벌어진다고 하는데 방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 제조사의 책임일 가능성이 높은 이런 전기차 화재의 불편함을 왜 차주들이 겪어야 되냐라고 하는 불만들이 있어요. 오늘 어떻게 보십니까? 당연히 있을 수밖에 없죠. 다만 그 불편함이 다른 사람들 또는 본인에게도 네. 또는 재산적인 피해를 넘어서서 우리가 생명 신체에 대한 굉장히 큰 왜냐하면 사상이 발생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안전 대책을 세우는 거에 대해서는 누구도 거부를 해서는 안 된다고 보고요. 다만 그 불편함을 해소할 수 있는 제도가 동시에 마련이 돼야 되는데 아직은 이 전기차를 우리가 어떻게 보면은 많이 어떻게 환경오염이나 이런 걸 막기 위해서 많이 이제 활성화시키기 위해 노력을 하고 있는데 그에 대해서 위험성에 대한 대책은 하나도 안 세워놨단 말이에요. 네네네. 그래서 아까 우리 진화하는 것도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고 실제로 이 전기차가 화재가 발생하게 되면은 화재를 진화하는데도 오래 걸리지만 이게 발견이 늦게 된다고 하면 이게 어떻게 보면 옆으로 확산될 가능성이 굉장히 네네네. 크단 말이에요. 그래서 애초에 이런 문제에 대해서 연구를 하고 실제 전기차를 충전하는 그 주차 공간만 별도로 마련하는 게 아니라 화재를 발생했을 때 예방할 수 있는 별도의 어떻게 보면은 건축물의 형태로 해가지고 확산을 막을 수 있는 이런 주차장을 마련을 했어야 돼요. 그러니까 이게 또 나오는 게 내연기관은 화재로 이어지지만 폭발로 이어지는 차들이 또는 화재가 진화가 안 되는 차들인데 수소차 같은 경우에도 사실은 안전성을 뭐 검증을 했다고는 하지만 만약에 사고가 난다면 굉장히 큰 폭발로 이어질 수가 있거든요. 네. 이어서 같이 우리가 안전성을 검증을 해야 되는 거고 지금 이 안전성을 확보하는 방안이 지금 불편성 때문에 조금 묻히는 경향이 있는데 이런 부분들을 같이 안전성을 확보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해서 불편함까지 해소할 수 있는 그런 주차장을 신속하게 마련해야 될 거고 지금은 지하주차장이 있는 경우에 그 지하주차장에서의 확산되는 걸 막을 방법이 없기 때문에 별도의 주차 공간을 외부에 만들어가지고 그 외부에 주차할 수 있는 공간이라도 충분하게 확보하는 노력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사실 뭐 지자체마다 최근에 이제 환경에 대한 뭐 얘기들 많이 하면서 전 세계적인 사실 화두고 이슈잖아요. 그래서 전기차도 굉장히 많이 팔렸던 거고 지자체마다 사실 보조금까지 지급해가면서 전기차를 타야 된다라고 이렇게 홍보해왔던 건데 사실 뭐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격이긴 합니다만 지금 이제 나서서 법적 제도적 장치들을 마련하고 있는 것 같긴 해요. 변호사님 추가로 이제 제도적 아닌 법적 어떤 보완 장치 어떤 것들이 좀 필요하다고 보십니까? 저는 뭐 모르겠어요. 차라는 게 워낙 위험한 거예요. 사실 애들한테 맨날 얘기하는 게 차조심이잖아요. 그렇게 거대하고 무거운 어떠한 이 쇳덩어리가 엄청 빨리 엄청난 동력원을 가지고 다닌단 말이에요. 사실 차라는 건 워낙 우리가 너무나 일상적으로 겪고 있긴 하지만 위험이 너무 많이 수반되는 어떠한 기계예요. 일상적으로 저희가 만질 수 있는 기계 중에 가장 위험한 게 사실 자동차거든요. 근데 이 위험을 사실은 우리가 어느 정도 감내하고 타는 거잖아요. 교통사고도 그렇지만 화재나 이런 것도 사실 저는 감내를 하고 있다고 봐요. 이 가격에 그것도 포함이 된다고 보고요. 그럼 사실 저는 좀 여기서 보면 특히나 화재나 뭐 운행 중에 사고는 별도로 개인이 보험이라고 하지만 화재나 어떠한 이런 책임에 있어서는 사실 우리가 좀 좀 어떻게 다 받아들일지 모르겠지만 이게 만약 미국에서 났다고 하면 45억이 아니라 45억 달러 줘야 된다. 농담 삼아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사실 민사적으로 그 회사가 어떠한 사고가 났을 때 가장 정말 회사가 위태로울 수 있을 정도의 책임을 지운다고 한다면
좀 오히려 회사가 좀 더 안전하게 만들려고 노력하고 사고가 안 나게 하려고 노력하지 않을까. 네네. 그런 정도의 사실은 우리가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가 이런 경우 특히나 회사의 경우에 좀 유효하지 않을까. 위험한 기계에 대해서 유효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그래요. 그렇습니다. 뭐 이게 사실 이런 사건들이 벌어지면 징벌적 손해배상에 대한 얘기가 항상 나옵니다. 우리나라는 그게 너무 약하다. 그래서 제조사나 아니면 그런 만드는 사람들에 대한 책임이 너무 부족한 거 아니냐. 책임을 지는 뭐 그런 얘기는 항상 나옵니다. 이제 마무리해야 되는데요. 박형민 변호사님. 저도 이제 이거 얘기하려고 조사하다 보니까 무슨 레몬법이라고 하는 게 그렇죠. 있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찾아보니까 이게 오렌지, 달고 단 오렌지인 줄 알고 샀더니 시큼한 레몬이더라. 속았다. 뭐 그런 의미에서 이제 레몬법이라는 게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미국에서는 1975년부터 제정이 됐다고 하는데 한국형 레몬법이라는 게 있다면서요. 우리 소비자들도 이런 정보 정도는 알아두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우리 그 자동차 관리법에서 이제 개정을 통해서 만들었는데요. 일단은 그 법안 자체가 우리가 요건을 갖고 있으면 신차를 구입한 후에 네. 1년 이내 이제 중대한 하자로 네. 2회 또는 일반 하자로 3회 이상 수리를 했는데도 이게 증상이 계속 재발하게 되면은 네네. 제조사에 대해 교환이나 환불을 요구할 수 있는 제도고요. 예. 1년 이내이긴 하지만 주행 거리는 2만 킬로 이내입니다. 네, 그런 요건에서 교환이나 환불을 요구할 수 있는데 이게 문제점이 하나가 있습니다. 어떤 문제가 있습니다. 이게 일반인이 접근하기가 너무 어려운 거예요. 예,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아까 우리 최홍 변호사가 아까 그 징벌적 손해배상 네네. 얘기를 했잖아요. 그거를 조금 이제 도입한다고 해가지고 재정물체인법에서 3배 이하까지 징벌적 손해배상을 할 수 있게 했고 네네네. 그거의 일환으로 들어온 건데 대부분 선진국들은 문제가 생기면은 이 문제에 대해서 해결할 수 있는 거를 다 기업에다 책임을 떠넘기거든요. 네네네. 근데 이거는 우리가 신청을 해가지고 요건을 심사를 하는데 그 요건을 심사할 때도 우리가 뭘 잘 모르니 네네. 알아서 해줄 줄 알았는데 그냥 잘 우리가 입증을 못하니 그게 안 되는 거고 결국은 답답하기만 한. 네네. 예, 레몬이 진짜 무슨 약처럼 느껴지는 쓴맛까지 느껴질 정도의 그런 법이어서 실제 만들어져는 있지만 이 법이 정말 아까 우리 그 입증 책임의 전환 내지는 경감을 얘기했었는데 이게 그냥 단순하게 수치로 이 서비스 센터에서 이렇게 수리가 이루어졌다고 하면은 그거에 대해서 네가 이거 왜 문제가 되는지 회사가 책임져봐라. 몇 개월 내에 책임 못 지면 너는 그냥 무조건 환불, 교환 이렇게 정해놨어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네네. 우리 국민들이 답답해 죽을 지경이어서 빨리 개정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말씀하신 한국형 레몬법, 자동차 관리법이라고 하는데 이 부분에 대한 사실 보완도 좀 필요해 보이네요. 그럼요. 예. 네, 알겠습니다. 두 번째 막걸리 시사법정 전기차 포비아 속 법정 책임 문제까지 짚어봤는데요. 자, 오늘 첫 순서였습니다. 그래서 그 법적인 문제를 다루다 보니까 내용도 사실 좀 어렵고 저도 공부 좀 더 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 들었는데 두 분 소감 한번 듣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조 교수님. 항상 이렇게 법 얘기 나오면 네네. 약간 정치 시사하고 싶은데 좀 이렇게 좀 어렵고 사실 이렇게 맞고 틀리고 이런 문제도 좀 하기보다는 사실 이게 많은 사람들한테 좀 편하게 들려야 되잖아요. 되게 어려운 것 같아요. 편하게 들린다는 것 자체가 제가 굉장히 공부가 안 돼 있어서 그게 어렵거든요. 그래서 무거운 마음으로 왔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박 변호사님. 저도 오늘 비슷하게 느꼈었는데요. 저희가 전달하는 내용이 우리가 법을 하는 전문가들끼리 하는 얘기가 아니고 국민들이나 주민들이 듣는 얘기여서 조금 더 이렇게 편하게 쉽게 알아들을 수 있는 그런 형태의 생각을 의견을 좀 많이 만들어서 와서 제 얘기를 전달을 해줘야겠다는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에 또 시사법정이 열리면 그때 모실 테니까 두 분이 하셨던 반성 아닌 반성 좀 보완해서 와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저도 열심히 공부해서 오겠습니다. 두 분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막걸리 천재만상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